예, 안녕하세요. 오정연 한국통사 37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돌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구들이라고도 부르는데 구들과 온돌을 약간 구분해서 오늘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사를 할 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땅의 크기에 집착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막에 100만 평의 땅이 있다고 쳐요. 거기에 이제 집 하나를 졌습니다.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앞에 뜰이 있고 넓은 들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이래요. 그러면 어느 땅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역사에서 땅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문화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 정체성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밝혀내지 못하면 역사는 뜬구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여 그러면 막막해요. 북쪽에 있다는 건 압니다. 만져서 막 말 달리고. 근데 인간이 말만 달려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생활 방식들을 다시 구현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고, 그때는 어떤 음식을 먹었고,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생각은 이제 천선사상이라고 했죠. 종교적 사상 가운데 이제 천선사상이 있다면, 이번에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부여 때 일반화된, 그러니까 부여 이전에도 당연히 난방 방식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보편적인 것,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우리나라에 1000명이 컬러 TV를 가졌다 해서 컬러 TV 시대는 아니에요. 컬러 TV가 최소 50% 이상이 보급됐을 때,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이 돼야지 우리가 컬러 TV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여 시대가 오면 온돌이 일반적인 난방 방식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돌이 다른 주변의 여러 문화들과 결합해서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어떤 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국 주거 문화의 정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온돌이 가져온 파급력이죠.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온돌 문화는 저기 알래스카 아막낙섬에서 나타납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이걸 보고 나서 연구 논문에 도대체 모르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뭔지를 만약에 한국의 고고학자가 같다면 그냥 바로 온돌, 구들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한국 관련된 이제 논문을 보다가 온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들학교에서 발표해서 드디어 이것을 바꿨습니다. 이걸 구들이라고. 왜 이것은 했냐? 우리가 이제 한국통사에서 신석시대 때 고래의 길이라고 할 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온돌이라는 관점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시대 때 전 세계의 모든 신석시대 문화는 비슷합니다. 둥글게 땅을 파거나 네모나게 땅을 파고 나무 기둥을 잡은 후에 이렇게 풀 같은 걸로 지붕을 만들어서 가운데다가 화덕을 두어서 열기를 주고 사람들은 그 화덕을 중심으로 발을 이렇게 해서 자는 방식이죠. 둥글게 이렇게. 자, 이런 방식의 화덕이 대표적으로 신석시대 때의 난방 방식이라면 이제 신석시대를 지나서 이제 청동시대로 오고 이러면 점점 두 개의 형태로 난방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전 세계는 전부 다 난로입니다. 벽난로 방식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여기 이런 난로 기억했습니다. 여기다가 그 양은이나 이거로 된 우리는 이때 변두라고 불렀는데 도시락이죠. 이걸 막 쌓죠. 그러면 제일 밑에나 두 번째가 제일 좋습니다. 딱깐해서 그 누룽지도 만들어지고 바로 이런 방식이 바로 난로, 벽난로 방식이라면 하나는 자기 바닥에 아래쪽에 바닥 밑에 이러한 그 열에 달구어지는 돌을 이렇게 그래서 열에 달구어지는 돌을 온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온돌. 그래서 이 온돌을 하나의 시설로 만들면 이것을 구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체를 온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건 온돌이 아니고요. 요 하나하나가 온돌입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온돌. 그러니까 이 온돌을 이러한 고래를 둬서 열이 나가서 이 방 전체를 뜨겁게 만드는 그래서 훈훈하게 하는 난방 방식은 구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들. 그러니까 온돌의 건축학적 구조 이것을 구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 구들은 방 전체를 하는 온구들이 있고 방의 일부만 하는 쪽구들이 있는데요.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안도나 함경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여기 종로 피막골에 뭘 만들었냐면 주로 이제 아바이 순댓국이라든지 머릿고기집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피막골을 정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옛 문화를 갖다 그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땅값 올라오는 게 미쳐서 그 옛 문화를 다 없애버렸는데 한 20년, 30년만 해도 이 피막골 쪽, 종로 피막골 쪽 가면 그런 선술집이 많았습니다. 선술집을 좀 개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면 이 왼쪽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탁자가 있고 바로 오른쪽에 가면 이렇게 구들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쪽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쪽구들. 근데 이제 좀 더 가게가 크면 거기 탁자가 있고 안쪽에 방들이 있죠. 이렇게 방들. 그런 것은 온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온고들과 쪽구들인데 고구려인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거실에는 주로 쪽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고 그렇지만 방은 온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난방을 하는 유일한 민족이죠. 물론 만주족도 고구려 때는 우리가 같은 거기 때문에 만주 지역에 우리나 만주족과 우리 족속들이 대표적으로 바닥 난방을 하게 됩니다. 독특합니다. 바닥 난방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돌을 뜨겁게 달구는 이 문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돌 문화에서 왔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돌을 기반으로 하는 돌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야외에 사냥을 갔다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 약초를 바르거나 그렇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겨울에 사냥을 하다가 하면 약초가 없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짐승들이 다치면 어떤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 햇빛이 하니까 바위가 지글지글 끓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몸을 대면 상처가 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사냥꾼들의 그런 문화에서 뭐 이렇게 구들이 나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이니까요. 아무튼 우리 조상들은 창의적인 발상을 한 겁니다. 저 돌을 뜨겁게 달궈서 바닥에다 까는 난방 방식을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난방 방식, 온도를 통해서 난방을 하는 이 문화를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는 난방이라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주거 문화가 전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부엌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솥을 걸어서 음식을 만드는 문화가 아니라 또는 이런 화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음식을 끓이거든요. 부엌이 없으면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저 부엌이라는 하나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부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요리하는 요리실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여러 가지 그 화덕 놓고 지금이야 뭐 부엌처럼 보이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그런 화덕을 놓고 음식을 조리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아예 구조화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수렵다고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 부엌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부엌을 20분의 1을 축소합니다. 축소해서 이동하는 부엌을 만들어요. 고구려인들은 그런 이동하는 부엌을 만들어서 말에 걸어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도착하면 그것을 내려놓으면 바로 부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솥동이나 말동으로 밥을 해먹는 거죠. 국을 해먹고 탕을 해먹고 바로 이 부엌의 탄생이 이 온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뗀 열로 난방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열, 그러니까 직열은 음식을 만드는 데 쓰고 그다음에 퍼져나가는 열기는 난방으로 쓰는 거죠. 횡으로 가는 열은. 그래서 부엌의 탄생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 부엌이 탄생하면서 요리와 식당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는 서양이나 중국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열기가 여기서 불을 떼니까 이 부엌이 독립돼야 돼요. 방과. 독립되다 보니까 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왼쪽에 있다면 부엌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해서 서로 연기가 연결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뭐냐? 바로 저 밥상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자가 있는 문화, 지금 우리가 탁자가 있죠. 그것은 지금의 서양식이나 중국식 문화고요. 실제로는 우리는 저렇게 밥상 문화입니다. 밥상으로 밥을 먹고 밥을 딱 다 먹으면 밥상을 접어서 나가면 식탁은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바로 온돌 문화가 만든 대표적인 우리의 음식 문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부엌이 하나의 공간이고 이곳에서는 수많은 음식과 열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의 신의 공간으로 독립이 됩니다. 부엌은 신의 공간, 이걸 조왕신을 했고요. 우물은 또
다른 공간, 측간은 측간, 다 다릅니다. 장독대는 장독대. 왜? 독립된 하나의 공간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조항시는 부엌이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의 정형성의 핵이다. 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저 밥상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방의 정형성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안방에 이제 열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독립돼서 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는 거실을 만들지 않고 이 안방이 곧 손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랑방이 손님을 맞이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이불이 깔려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 때는 이불을 깔고 자지만 아침이 되면 이불은 탁탁탁탁 해가지고 어디로요? 저 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사할 때 장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웬만한 아파트 가면 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도 가면 안방에 결혼할 때 있던 그 장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거 다 조립해서 하고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 이사했나? 그래도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후손들이 어디 박물관을 보내지 않으면 그건 우리 집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장의 문화, 그러니까 부엌과 방이라고 하는 정형성이 사실은 온돌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온돌 문화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난방 방식에 그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한국인들의 삶을 결정지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정형성이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거, 부엌이 있고 방이 있고 방이 사랑방 되고 거실도 되고 침실도 되는, 그리고 이제 또 언제가 되냐면요, 또 새해가 되거나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딱 뭐가 돼요? 또 제실이 됩니다. 사당이요. 그럼 사당이 되면 위패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패는 종이에다 탁 해가지고 척척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사대부가 되면 사당을 뒤에다 놓지만 예전에 일반적인 집은 절대로 사당이 없습니다. 사당이 다 어디에? 방입니다. 이것이 우리 온돌이 만든 우리 주거 문화와 음식 문화의 정형성이다. 이렇게 보면 온돌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들, 우리가 온돌 구들 막 갖다 그랬죠. 그냥 쓰는 구들 남방의 고향은 어디냐? 가장 오래된 것은 BC 한 7세기경까지 올라가는데요. 러시아 연해주의 체르나치노 5지역, 지금 우스리스크라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바로 위인데요. 여기에 바로 이제 옥저 유적이거든요. 그 옥저 유적 위에는 발해 유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저 문화 그대로 발해 문화.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사에서 옥저를 우리로 보잖아요. 옥저는 와지란 뜻인데 만주어로 숲이란 뜻입니다. 숲 속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백두산을 중심으로 그 언저리가 숲 많잖아요. 우리가 하면 백두대가 아니라 개마고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와지, 숲 속에 사는 사람들. 북쪽에 살면 북옥저, 동쪽에 살면 동옥저, 남쪽에 살면 남옥저, 서쪽에 살면 서옥저. 근데 중옥저는 없네요. 거기는 천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옥저인들 땅에서 이렇게 구들남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게 만주와 한반도를 포함해서 서서히 퍼져나간다고 보죠. 그래서 대략 BC 전후한 삼국시대가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체 지역이 다 난방 방식이 다 구들로 완전히 정형화가 된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구들 보겠습니다.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이 알래스카에 지금은 이제 연륙교가 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륙교가 있기 전에 바로 이제 여기는 이제 바로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막낙 섬인데요. 바로 고래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주거지에서 이렇게 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쪽구들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기역자, 니은자 쪽구들입니다. 기역자, 니은자 쪽구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형태의 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냥 고래 사냥의 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울주 반구대 암각화에서 고래 사냥을 했던 사람들과 여기 아막낙섬에서 고래 사냥을 했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온돌 문화권을 공유했다. 저들이 우리 민족인지 아닌지 그건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문화권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고래 사냥길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구들남방, 온돌 문화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알래스카. 이거 알래스카가 아닌데 제가 못 바꿨네요. 하남 미사리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한강. 하남 미사리에서도 삼국시대 초기에 쪽구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삼국시대 초기니까 대략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때 이미 중부권에도 광범위하게 온돌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춘천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저기 알래스카부터 시작해서 만주,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중부권, 당연히 동쪽도 들어야 되겠죠. 여기도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춘천, 율문리. 여기도 바로 쪽구들이 나타나고 부엌이 정확하게 아궁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이걸로 음식과 난방을 하고 여기서 나온 열기로 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거 문화의 정형성이 이걸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중부권, 동부권, 그러면 남부권만 보면 되겠죠. 같은 시대에 남부권에는 경남 사천 늑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남 사천 늑도에 여기가 지금 여기 섬인데 여기 섬에 늑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늑도는 뭐냐면 여기 삼천포나 여기 사천으로 들어갈 때 바로 여기가 이제 가야 지역인데 가야를 바로 못 들어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천에 옵니다. 사천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교역을 하는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천에는 막 그 중국의 신나라의 화천이라든지 한나라의 오수전 같은 중국 화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여기가 바로 가야라든지 일본 외로 가는 중간 지점, 오늘로 말하면 항구입니다. 교역항. 그래서 여기에 바로 또 이런 형태의 온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만주, 그다음에 중부권, 동부권, 남부권이 같은 시대 2000년 전에 모두 온돌 문화권에 속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온돌 문화는 바로 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형성이 돼서 바로 그 문화를 가졌던 부여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죠. 이것을 우리는 한국사의 중심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고조선 후기에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고조선의 사만을 구성했던 이것을 예전에 서울대학교를 나왔던 천관우, 한국일보 논설위였던 천관우는 전사만이라고 봤습니다. 그 전사만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마한 진한 변환을 만들어서 이걸 후사만이라고 본 겁니다. 바로 전사만 사람들이 북방 지역의 어떤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겠죠. 이때 아마 마한 변환 진한의 철기 문화가 가져온 걸로 봅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됐다는 것은 바로 불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고, 이 불을 다루는 기술들이 온돌 문화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시 부여인들이 2차로 또 내려오겠죠. 부여인들이. 그러면서 이때 구들이 바로 일반화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에 의한 것과 두 번째로는 문화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돌이 전체적인 만주와 한반도에 우리 고유의 난방 방식으로 보편화됐다는 거, 일단 시작됐다는 게 아니라요, 보편화됐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온돌 문화권 또는 다른 말로는 구들 문화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돌을 통해서 한국 주거 문화의 정형성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초가 삼간이라고 하는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부엌이 있고 여기 안방이 있고 그다음에 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엌은 난방을 하고 밥을 짓고 하는 곳이고, 요 안방은 생활 공간이죠. 생활 공간. 그리고 여기 건너는 광입니다. 광은 어떤 물건을 저장하는 거죠. 그럼 왜 광을 여기다 놨느냐? 자, 지금 우측에서 오는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있고, 자, 여기 부엌에서 오는 따뜻한 기운입니다. 그러면 이 따뜻한 기운과 여기 강한 바람이 어디서 중화가 되냐면 이 안방에서 중화가 됩니다. 안방에서. 그러니까 안방은 이렇게 발을 뻗고 이렇게 있으면 발 쪽은 따뜻하고 여기 머리 쪽은 이 방을 거쳐서 한번 온 바람에 의해서 약간 선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겨울을 지나는 우리나라 지형의 가장 좋은 방식의 집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작았기 때문에 방이 좁은 거라고. 그게 아니고 열의 효율성, 경제적 난방을 위해서는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최소화. 그래야지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차가운 바람과 여기 뜨거운 바람과 여기서 오는 차가운 바람과 적당한 온도, 그러니까 영상 1도에서 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여기가 바로 곡물을 저장하는 데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면 여기에 고구마, 감자, 이런 씨감자, 씨 같은 거, 곡식의 씨 같은 것을 여기다 다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이 바깥의 온도와 안쪽에서 오는 온도가 중화돼서
가장 보존하기 좋은 이게 바로 기본형입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칸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둥이 4개가 있으면 1칸, 2칸, 3칸이라고 합니다. 초가 3칸인데 여기는 초가가 몇 칸이냐면 1칸, 2칸, 3칸, 4칸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부엌이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부엌보다는 제가 마루를 중요시했습니다. 마루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당에 마루가 들어서는 구조가 등장한다면 여기는 바로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쪽이 부엌이죠. 이쪽이 부엌이고 여기가 안방, 사랑방. 손님이 오면 여기에 있는 거죠. 안방은 침실 구간이니까 여기는 들어오는 데 아니죠. 여기는 부녀자 아니면 일반 외간 남자는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외간 남자는 여기 사랑방. 그런데 손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주로 객, 그러니까 하룻밤 유숙할 수 있는 사람, 멀리서 온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자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한 칸을 더 늘린 거죠. 이런 구조들이 시골에서 좀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보면 이런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 그럼 하나가 더 있으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별채를 만들죠. 별채를 만든다는 것은 하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인. 그리고 이제 뒤쪽에 또 별채를 하나 만들죠. 돈이 조금 많으면 여기는 이제 시집 가기 전에 이제 아가씨가 있는 별당이라고 불렀죠. 이런 우리 주거 문화의 정형성이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바로 주거 문화의 조형성입니다. 그러니까 틀이 만들어지면 이 틀에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이걸 조형이라고 합니다. 궁궐에는 궁궐의 조형이 있고 사찰에는 사찰의 조형이 있고 신전에는 신전의 조형이 있어요. 우리 한국 주거 문화의 조형성은 본집이 있으면 본체라고 하죠. 본집이 있으면 반드시 이쪽에 장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독이 있다는 것은 이제 생산력이 어느 정도 돼서 겨울에 음식을 보관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에 장의 크기를 보면 장독 가운데 간장과 된장을 담아두는 장의 크기를 보면 이 집안의 경제적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김치독은 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쪽 여기 장독대에 있으면 건너편에 바로 측간이 이렇게 독립되게 있습니다. 이렇게 측간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바로 앞쪽이나 옆쪽에 우물이 만들어집니다. 우물이 없는 사람은 마을에 공동 우물을 쓰는 거고요. 저는 시골에 우물이 있었으니까 저희 외가나 이런 데 가면 우물이 진짜 컸습니다. 그래서 물이 정말 잘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우물 와서 물을 떠갔는데 누가 이렇게 돈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물은 공짜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물이 중요하죠, 삶에. 그러다가 제가 한 10몇 살 됐는데 그때 바로 우물 옆에 펌프가 들었었죠, 펌프. 그래서 그때부터 드레박으로 우물 푸는 건 거의 없다고 펌프로. 이렇게. 자, 우물이 있고 바로 이제 마루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마루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요게 옛날의 집입니다. 마루가 없는 집.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루를 만들죠. 그래서 마루가 만들어지고 장독대가 만들어지고 측간이 만들어지면 한국 주거 문화의 조형성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 문화의 상징과 예술이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배산임수라는 이러한 풍수지형의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지형의 마을은 철저한 난방에 근거해서 겨울에는 북풍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북풍을 이렇게 막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땔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바람만 생각하시더라고요. 뒤에 숲이 있는 것은 겨울에 난방에 연료가 되는 땔감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봄이 되면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수할 때 여기 물은 당연히 농사를 짓는 것도 쓰지만 물고기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물자가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산임수는 단순하게 우리가 풍수를 사람이 죽으면 자꾸 무덤을 생각해서 그래요. 실제로는 삶의 경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앞과 뒤에 있기 때문에 씁니다. 모든 단백질원은 여기서 나옵니다. 밀가루부터 이런 것들 그리고 뒤에 산, 땔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지형 구조가 만들어진 건 당연히 예술적 미학도 자연지형을 닮아가고 천연 색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뒷산과 잘 어울리죠. 멀리서 봤을 때. 왜? 이게 시각적으로 되게 포근하거든요. 이런 구조들. 그렇죠? 그리고 자연적인,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색감을 선호하는 우리 민족. 그러니까 중국은 막 붉고 엄청나게 막 색깔을 쓰잖아요. 강렬한 색. 그건 우리는 그 지역의 가장 천연적인 자연 색감을 쓴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수많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이 온돌 문화권을 통해서. 그래서 집 자체가 하나의 이제 신체 구조가 만들어져서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고 집에는 이렇게 성주신이 있고 그다음에 담 바로 옆에는 업주가리가 있고 측간에는 측간신이 있고 장독에는 장독신이 있고 우물에는 우물신이 있고 그리고 우물신은 신이 겉드는 신체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러므로써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틀이 만들어진다. 이 틀의 시작이 바로 온돌 문화권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 온돌 문화권의 시작은 바로 부여라고 하는 역사 공동체에서 시작됐고 부여 문화권에서 시작돼서 부여의 그 부여계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퍼지면서 부여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의 일상화되는 역할을 했다. 많은 분들이 뭐 신라가 통일을 해서 통일신라 때 한국 문화에 뭐 원형이 만들었다.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 민속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문화의 원천을 고조선 부여 고구려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가운데 부여의 문화 가운데 천손사상과 더불어서 남방 방식으로서의 온돌 문화권을 오늘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여의 역사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8강부터는 부여의 건국 영웅 해모수를 통해서 다시 뵙겠습니다.